무념무의, 휴식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흔히 불교에서 마음을 비우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순수한 마음은 본래 텅 비고 맑고 빛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번뇌에 오염되고 망상으로 가득 차 있으니 이 번뇌와 망상을 비워서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번뇌와 망상을 버려야 텅 비고 맑고 빛나는 본래 마음으로 돌아갈 것인가? 여기에 세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가래, 생각, 의도를 쉬는 것입니다. 1. 가래를 쉬는 수행. 좋아하는 것도 집착이고 싫어하는 것도 집착이라. 좋은 것도 버리고 싫은 것도 버리면 그대는 비로소 자유를 얻으리라. 악은 끊고 버리되 끊는다는 생각조차 없이 무심히 끊고 선은 받들어 행하되 행한다는 생각조차 없이 무심히 행하라. 쾌락을 쫓아 끊임없이 헐떡이고 요동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밖의 경계를 향해 달려나가는 마음을 쉬어 내면에 고요히 머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로다. 개송의 해설. 끊임없이 요동치고 헐떡이는 마음이 곧 가래입니다. 마치 사막에서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아 헤매듯이 마음은 끊임없이 쾌락을 찾아 헤맵니다. 마음은 내면에 편안히 안주하지 못하고 항상 밖의 대상을 향하여 달려나가서 즐길 거리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마치 경주마가 문이 열리자마자 밖으로 달려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즐길 거리가 없으면 따분해하고 괴로워합니다. 낙이 없다. 이렇게 살아서 무엇 하나 말하고 심지어는 절망하여 삶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 가래를 쉬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밖의 대상이란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입니다. 이 5가지 물질에 대한 욕망을 오욕이라고 말하며 감각적 욕망이라고도 말합니다. 재물욕, 성욕, 명예욕, 식욕, 수면욕의 오욕으로도 말합니다. 평소에 탐욕 없음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이 8정도의 정사유입니다. 이것은 오욕은 괴로움의 뿌리라는 집성제를 통찰하는 정견을 근원으로 합니다. 범부들은 괴로움의 원인인 오욕의 대상을 즐거움과 행복이라고 보는 착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밖의 5가지 물질, 즉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이라는 오욕의 대상은 반드시 괴로움을 불러온다는 진리를 자주 생각하고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또한 탐욕 없음이 훌륭한 공덕이고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이라는 것을 각성해서 가래를 쉬고 마음이 밖의 대상에 달려나가지 않고 내면에 편안히 안주하도록 수행합니다. 제가불자들은 출가 스님들처럼 철저한 이욕행을 닦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욕이 무상한 것이라는 것과 오욕의 집착은 반드시 괴로움을 불러온다는 집성제의 도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실하게 일하여 정당하게 모은 재물로 자신을 위해 쓰고 가족을 부양하며 기쁜 마음으로 남에게 보시해야 합니다. 돈을 벌더라도 오욕의 대상이 무상함을 알고 오욕과 집착이 괴로움을 불러온다는 것을 알고 돈을 버는 사람에게 있어서 돈은 스스로 공덕을 쌓고 남을 돕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돈을 벌어도 그 돈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과 명예가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돈을 버는 사람은 그것을 목적으로 삼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집착하고 얽매이며 돈의 노예가 됩니다.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자신의 건강조차 챙기지 못합니다. 남에게 베풀 줄 모르고 자기의 감각적 쾌락만을 추구하여 날이 갈수록 죄업이 늘어납니다. 2. 생각을 쉬는 수행. 수행자는 과거를 기억하며 아쉬워하지도 않고 후회하지도 않는다. 수행자는 미래를 상상하며 즐거워하지도 않고 근심하지도 않는다. 그는 현재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들도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분별하지 않는다. 분별이 있으면 시비와 다툼이 일어나고
분별을 떠나면 근심도 두려움도 더 이상 없도다. 개송의 해설. 마음은 한시도 안정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날뛰고 있습니다. 마치 원숭이가 이 나뭇가지에서 저 나뭇가지로 옮겨다니며 한시도 한자리에 있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경에서 마음을 원숭이에 비유했습니다. 마음은 쉴 틈 없이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상상하며 과거, 현재, 미래를 분별합니다. 과거를 기억할 때 가슴 아픈 기억, 상처받은 기억, 불쾌하고 화가 났던 기억이 떠오르면 성냄과 후회의 번뇌가 일어나서 괴로워집니다. 과거에 즐거웠던 기억,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면 가래와 들뜸의 번뇌가 일어납니다.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평범한 기억을 떠올리더라도 사견의 번뇌가 일어납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이익이 없고 손해만 있을 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현재를 떠나서 과거가 없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도 역시 현재 일어나는 일입니다. 과거는 기억 속에만 있을 뿐, 기억하지 않으면 과거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의 생각이 떠오르면 이것은 과거의 기억이다. 과거를 생각하는 것은 이익은 없고 손해가 많다. 그러니 과거를 생각하지 말자. 라고 사유하여 생각을 쉽니다. 미래를 상상하는 것도 이익이 없고 손해가 있을 뿐입니다. 미래의 장밋빛, 꿈을 꾸면 가래와 집착이 일어납니다. 미래의 일이 잘못될 것을 염려하면 근심과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가장 큰 손해는 미래에 대한 꿈이나 근심은 현재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래를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현재 할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 어떤 일도 제대로 성취하지 못합니다. 미래는 현재 하는 행위의 결과일 뿐입니다. 이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현재를 떠나서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를 상상하는 것도 역시 현재 일어나는 일입니다. 미래의 상상이 떠오르면 이것은 미래에 대한 상상이다. 미래를 생각하는 것은 이익은 없고 손해가 많다. 그러니 미래를 생각하지 말자. 라고 사유하여 생각을 쉽니다. 현재 눈앞의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과 내면의 법들, 즉 느낌, 생각, 정신현상들은 시시각각 변하여 오래가는 것이 없으며 무상하다는 것을 자각하여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을 헤아리는 분별을 쉬어야 합니다. 3. 행위를 쉬는 수행. 일체 일을 포기하고 단념하면 고통은 더 이상 없으리라. 미래를 염려하지도 않고 미리 계획을 세우지도 않는다.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인연에 따라 물 흐르듯 순리대로 무심히 행하리라. 개송의 해설. 사람은 항상 분주하게 일을 합니다. 일에 집착하면 일의 노예가 됩니다. 피곤해서 때로는 일을 멈추고 쉬는 그런 생활을 꿈꾸지만 막상 쉬게 되면 견디지 못합니다. 절에 들어가 한적하게 쉬며 일주일만 되어도 안절부절 어쩔 줄 모릅니다. 일 없이 지내는 고요한 생활을 견디지 못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래로 인하여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가래가 없으면 일도 없습니다. 자신의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하여 또는 자식들이 부와 명예를 얻도록 돕기 위하여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부와 명예는 무상하기 때문에 결국은 괴로움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모릅니다. 자신이 괴로움 속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것을 볼 줄 모르고 나는 행복하다라고 착각합니다. 의도를 쉬고 일을 쉬어야 합니다. 일에 대하여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은 자기 자신의 미래의 행복과 남의 행복을 돕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재가불자들은 일을 하더라도 중간중간 쉴 줄 알아야 합니다. 쉴 줄 모르는 사람은 일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는 말이 있습니다. 돈 벌 욕심에 눈이 어두워 자기 몸이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일을 합니다. 일에
파묻혀 자기 가족에게도 소홀하니 처자식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몸은 점점 망가져서 나중에 큰 병이 생기고 나면 벌어놓은 돈을 병원비로 소모해버리게 됩니다. 또는 사기꾼의 감언이설에 현혹되어 평생 벌어놓은 돈을 한 번에 날려버리기도 합니다. 늙어서는 처자식에게 소홀했던 과거를 후회하고 남은 돈은 없어서 노년을 힘들고 외롭게 살게 됩니다. 평일 낮에는 성실하게 일하되 저녁이나 휴일에는 가족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며 돌보아야 합니다. 일을 우선하여 가족을 소홀히 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하루 중 1시간이라도 홀로 고요히 머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전에는 홀로 고요히 머물며 사색하거나 명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집에 자기 혼자만 쓰는 방이나 공간이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주말에도 토요일에는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일요일에는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토요일에 혼자 지내고 일요일에 가족과 함께 지내도 됩니다. 모든 행위에 있어서 무심하게 생각 없이 행합니다. 인연 따라 행하되 행한다는 의식도 없고 경계의 상을 마음속에 취하지 않아 아무 흔적, 기억도 남지 않게 합니다. 하루 종일 보아도 한 물건도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형상이 공함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들어도 한 소리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모든 소리가 공함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말해도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음성이 공함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행위가 공함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알아도 하나도 안 것이 없습니다. 모든 법이 공함을 보기 때문입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보십시오. 이 순간 마음이 고요하고 밝게 깨어있고 청정하면 그것이 해탈이고 열반이고 부처입니다. 해탈과 열반과 부처를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당신은 진리 안에서 열반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꿈을 꾸며 망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꿈을 깨십시오. 당신은 본래부터 자유입니다. 당신은 본래부터 행복입니다. 모처럼 주말에 아무런 일정도 없어서 소파에 푹 파묻혀서 가만히 천장만 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막 가슴이 답답해지고 오히려 심박수가 올라간 경험 여러분 혹시 있으신가요? 아, 그거 현대인들이라면 진짜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겁니다. 그렇죠. 속으로만 밀린 이메일을 지금 처리해둬야 월요일이 편하지 않을까? 아니면 남들은 주말에도 자기 개발을 한다는데 나만 이렇게 뒤처지는 건가? 이런 생각 들잖아요. 네네, 맞아요. 몸은 분명히 가장 편안한 자세로 쉬고 있는데 머릿속은 약간 그 시속 200km로 달리는 러닝머신 위에 올라가 있는 기분 말이죠. 그렇죠. 그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우리가 쉬기 위해서 그토록 치열하게 일한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완벽한 멈춤의 시간이 딱 주어지면 그 고요함을 견디지 못하고 되게 불안해하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사실 물리적인 신체의 멈춤이 곧 내면의 멈춤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아, 내면의 멈춤이요? 네. 현대인들은 약간 스위치를 끄는 법 자체를 아예 잃어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막 생산하거나 소비해야만 자신의 존재 가치가 증명된다는 강박, 그게 우리 뇌구조 자체를 바꿔놓은 거거든요. 와, 뇌구조까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심층탐구에서는 우리 삶에서 가장 역설적이고도 흥미로운 주제, 즉 완벽하게 쉬는 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기대되는 주제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매일 무언가를 막 배우고 흡수하려고 애쓰는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바로 무념무위, 휴식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라는 문헌입니다. 제목부터가 아주 묵직하죠. 네, 보통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면 깊은 산 속에서 막 뼈를 깎는 고통을 인내하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면벽 수행 이런 거 생각하죠, 보통. 맞아요. 근데 이 문헌은 그 모든 통념을 뒤집고 쉬는 것 자체가 궁극의 수행이라고 선언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 자료의 가장 큰 매력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겉보기에는 뭔가 오래된 종교적 경전의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네네, 약간 한자어도 많고. 네, 그런데 그 알맹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쾌락과 성취를 쫓아서 헐떡이는 인간의 심리 구조를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예리하게 해부한 심리학 보고서에 가깝습니다. 아, 심리학 보고서다. 네,
우리가 왜 이렇게 만성적인 피로와 불안에 시달리는지 그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아주 정확히 짚어내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하네요. 복잡한 현대사회 한복판에서 어떻게 해야 진정한 의미의 휴식을 통해 맑고 빛나는 본래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지 문헌에 등장하는 3가지 휴식의 방법을 낱낱이 해체해 보는 겁니다. 네, 하나씩 파헤쳐 보죠.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가래의 휴식입니다. 가래. 네, 목마를 갈자를 쓰죠. 맞습니다. 본래 텅 비고 맑은 우리의 마음이 피곤해지는 첫 번째 원인을 이 가래, 즉 목마른 자의 사랑이라고 꼽았는데요. 아주 시적인 표현이면서도 섬뜩하죠. 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심리학의 그 쾌락 쳇바퀴 개념이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아, 헤도닉 트레드밀이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하거나 자극을 딱 얻으면 잠깐은 되게 행복해지잖아요. 근데 뇌의 도파민 기준선이 곧바로 재조정되면서 우리는 이전과 똑같은 아니면 더 큰 자극을 갈구하게 되거든요. 네, 사막에서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죠? 바로 그겁니다. 그 메커니즘과 정확히 일치해요. 그 도파민의 작용이 문헌에서 묘사하는 가래의 본질인 겁니다. 아, 가래가 결국 도파민 중독 같은 거군요. 네, 마음이 내면에 고요히 머물지 못하고 자극을 찾아서 끝없이 외부로 달려나가는 상태거든요. 원문을 보면 이 상태를 문이 열리자마자 밖으로 튀어나가는 경주마에 비유합니다. 와, 경주마. 진짜 찰떡 같은 비유네요. 우리는 스스로 주도권을 쥐고 내 인생의 즐거움을 설계한다고 했잖아요. 당연하죠. 내가 선택해서 즐긴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사실은 감각적 자극을 향해서 그냥 조건 반사적으로 질주하는 경주마에 불과하다. 이런 아주 날카로운 지적인 거죠. 그렇네요. 문헌에서는 그 경주마가 쫓는 대상을 오욕, 즉 5가지 욕망으로 분류하더라고요.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네, 그걸 좀 더 현실적인 언어로 바꾸면 재물, 성, 명예, 식욕, 수면욕이 되는 거죠. 아, 돈, 명예, 먹는 거. 흥미로운 건 우리는 사실 이 5가지를 쟁취하는 게 성공이고 행복이라고 아주 굳게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목표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문헌은 이것이 모든 괴로움의 뿌리라고 단언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뼈를 맞은 게 매일 밤 침대에 누워서 아, 이제 쉬어야지 하면서 쉴 새 없이 스마트폰 스크롤 내리잖아요. 쇼퍼 명성 보시죠. 네, 새로운 자극 찾고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 증거더라고요. 스크롤을 멈추고 가만히 있으면 당장 아, 따분하다, 낙이 없다 이러면서 견디지 못하니까요. 맞습니다. 완전히 자극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일시적인 자극이 우리 뇌의 보상 회로를 납치해버린 결과입니다. 납치당한 뇌, 무섭네요. 근데 큰 그림에서 보면 이 문헌이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가 아주 명확해져요. 문헌이 우리 같은 일반 대중들한테 다 산속으로 들어가서 모든 욕망을 끊어라. 이렇게 비현실적인 강요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니군요. 전 속세를 떠나라는 건 줄 알았어요. 네, 아닙니다. 핵심은 그 욕망의 대상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 즉 무상함을 인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집착하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파괴하는지 똑똑히 알아차리라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돈이나 명예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막 악이다, 나쁜 거다 이런 게 아니라 네, 그것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는 순간 비극이 시작된다는 거군요. 아주 정확합니다. 돈은 사실 나를 돌보고 가족을 부양하는 되게 유용한 도구잖아요. 근데 돈 자체를 쟁취하기 위해서 달리는 경주마가 되어버리면 결국 자기 건강도 잃고 소중한 가족과의 관계도 모두 잃게 된다. 그런 필연적인 인과관계를 말하는 거네요. 네, 그 필연성을 꿰뚫어보는 통찰이 정말 중요해요. 도구를 온전히 도구로 인식할 때 우리는 외부 자극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내 삶의 통제권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래를 멈추는 첫 번째 휴식인 거죠. 논리적으로 진짜 아주 납득이 쏙쏙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논리적인 장벽에 하나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오, 어떤 장벽이죠? 자, 외부의 자극을 향해서 막 튀어나가는 경주마를 간신히 멈춰 세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스마트폰도 저기 다른 방에 치워두고 돈과 명예에 대한 집착도 이성적으로 싹 내려놓았습니다. 네, 세팅이 끝났네요. 방 안은 고요해졌고 외부의 자극은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쉴 수가 없어요. 왜죠? 밖으로 향하던 문을 닫았더니 이번엔 내면에서 소음이 막 폭발하기 때문입니다. 문헌은 이 2번째 단계를 생각의 휴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시선의 방향이 밖에서 안으로 탁 꺾이면서 일어나는 일이죠. 문헌에서는 이 상태의 마음을 원숭이에 비유합니다. 원숭이요? 아까는 경주마더니 이번엔 원숭이네요. 네, 외부 자극이라는 먹잇감이 사라지니까
마음이라는 원숭이가 이제 과거, 현재, 미래라는 그 시간의 나뭇가지를 타고 미친 듯이 점프하면서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리저리 널뛰는 거. 네, 뇌과학에서 말하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들어보셨죠? 네. 우리 뇌가 아무 작업도 하지 않을 때 활성화되는 몽상 상태. 그것과 아주 유사한 개념입니다. 아, 맞아요. 아픈 기억 떠올리면서 막 분노하고 또 좋았던 기억 곱씹으면서 내 현재를 초라하게 느끼는 그 내면의 시간 여행 말하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문헌을 보니까 과거는 오직 뇌 속의 기억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막 곱씹는 건 100% 손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장밋빛 상상은 집착을 낳고 실패에 대한 시나리오는 두려움만을 낳는다고 경고하죠. 네, 아주 단호하죠. 아니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진화심리학적인 관점으로 반론을 하나 제기해보고 싶은데요. 네, 해보시죠. 과거의 실수를 막 복기하고 미래의 위험을 미리 예측해서 대비하는 거, 이거 사실 호모세피엔스가 가혹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발달시킨 가장 강력한 무기잖아요. 그렇죠. 생존에 필수적이죠. 은퇴 계획이라던가 다음 달 프로젝트 마감 같은 이런 구체적인 미래를 상상하지 않고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죠? 미래를 생각하는 게 무조건 손해라는 건 이거 너무 허무주의적인 접근 아닌가요? 표면적으로 보면 충분히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예리한 질문이시고요. 그런데 이 문헌이 말하는 바는 합리적인 계획 수립 자체를 비난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 계획은 세워도 되나요? 네, 핵심은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그 과도한 불안과 망상, 그것이 만들어내는 치명적인 기회비용을 똑바로 직시하라는 겁니다. 기회비용이요? 미래에 대한 생각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타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미래를 만들어낼 유일한 재료인 현재의 행위에 에너지를 전혀 쓰지 못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아, 그러니까 미래는 어차피 지금 당장 내가 하는 행동들이 막 누적된 결과값일 뿐인데 그렇죠. 미래를 상상하고 막 두려워하느라 정작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의 퍼포먼스를 떨어뜨린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결국 미래에 대한 걱정 자체가 내 미래를 망치는 약간 그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되어버리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미래라는 물리적 시간은 아직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미래를 걱정하면서 막 식은땀을 흘리는 그 순간조차도 철저하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뇌의 망상작용일 뿐이거든요. 아, 현재의 뇌가 만들어낸 환상이군요. 네, 현재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가상의 시간에 내 귀한 에너지를 다 증발시켜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겁니다. 와, 논리의 인과관계가 진짜 너무 명확해서 반박할 여지가 없네요. 미래의 결과를 통제하고 싶다면 역설적으로 미래를 통제하려는 상상을 멈추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행동에만 집중하라. 네, 그게 핵심이죠. 그렇다면 이 내면에서 날뛰는 원숭이를 도대체 어떻게 잠재워야 할까요? 억지로 막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우리 그 북극곰 효과처럼 오히려 생각이 더 선명해지잖아요. 북극곰 생각하지 마 하면 북극곰만 생각나는 것처럼요. 맞아요. 그래서 문헌은 생각과 싸우지 말고 그것의 정체를 폭로하라고 조언합니다. 정체를 폭로한다고요? 네, 어떤 불안이나 후회가 딱 떠올랐을 때 억지로 지우려고 막 발버둥 치지 말고요. 속으로 객관적인 라벨을 딱 붙이는 거예요. 라벨링이요? 아, 이것은 과거에 대한 기억이구나. 내게 이익이 없으니 여기서 멈추자. 또 이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상상이구나. 손해만 크니까 여기서 멈추자. 아하, 그렇게 명명하는 거군요. 네, 이렇게 약간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서 분별심, 즉 이것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옳은 거다, 그른 거다 이걸 따지는 판단 자체를 탁 내려놓을 때 원숭이는 비로소 자기가 뛸 나뭇가지를 잃어버리고 멈추게 됩니다. 와, 내가 곧 그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자연현상처럼 한 걸음 떨어져서 관찰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가래라는 그 바깥으로 뛰는 경주마도 간신히 길들였고 시간여행을 하는 내면의 원숭이도 잠재웠습니다. 내면과 외면이 어느 정도 정돈된 셈이죠. 아주 훌륭한 상태가 되셨네요. 하지만 우리는 매일 아침 출근을 해야 하고 몸을 움직여서 노동을 해야 하는 현실 속에 살고 있잖아요. 여기서 마지막 단계인 행위의 휴식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이 등장합니다. 네, 이 세 번째 단계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면서도 실천하기 까다로운 지점이에요. 행위의 휴식. 문호는 이렇게 말합니다. 쉴 줄 모르는 사람은 일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뼈 때리네요. 일과 휴식을 뭔가 대립적인 개념으로 보지 않고 완전히 연결된 하나의 사이클로 보는 통찰이죠. 우리는 종종 자기가 하는 일이 세상에 엄청나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면서 막 스스로를 갈아 넣었잖아요. 네네, 열정페이 하듯이 막. 그런데 그 깊은 심연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명예욕이나 부를 축적하려는 그 가래가 아주 교묘하게 포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뜨끔하네요. 그래서 문헌이 제안하는 구체적인 실천 지침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어디 산속으로 은도나라는 게 아니라 평일엔 치열하게 일하되 반드시 하루에 단 1시간이라도 홀로 고요히 머무는 시간을 가지라는 조언이었죠. 아주 현실적인 처방이죠. 주말에도 하루는 가족과 소통하고 남은 하루는 온전히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을 가져라. 그런데요, 사실 현대인한테 아무 목적 없이 방에 1시간 동안 혼자 앉아 있으라는 건 이거 엄청난 형벌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형벌 같죠. 무언가를 계속 성취하기 위해서 움직이는데 중독된 우리 뇌 입장에서는 일종의 금단 증상을 겪는 셈이니까요. 맞아요. 손발이 막 달달 떨릴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고요한 1시간은 과부하 걸린 뇌를 강제로 재부팅하는 아주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 고독 속에서 모든 의도와 목적을 다 내려놓고 그저 자신의 숨결과 현재에 머무는 훈련을 할 때 비로소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진정한 에너지가 회복된다는 원리입니다. 아, 폰 충전하듯이 나를 충전하는 거네요. 네, 일에 몸을대어서 막 맹목적으로 달리다 보면 결국 나중에 돈을 벌어도 병원비로 다 쓰거나 주변 사람들을 모두 잃고 고립되는 비극을 맞게 되잖아요. 그런 냉혹한 현실 감각을 잃지 않게 해주는 훌륭한 지침입니다. 일과 삶의 분리 그리고 고요함의 필요성까지는 확실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요, 제가 문헌의 후반부를 읽다가 정말 좀 해석이 필요한 난해한 철학적 개념에 부딪혔어요. 아, 공사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 공의 실천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모든 행위에 무심해라. 하루 종일 보아도 한 물건도 본 적이 없고 하루 종일 일해도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선문답 같죠? 네, 처음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거든요. 눈 뜨고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것도 안 한 거라니? 내가 투명인간이라도 된 건가? 싶었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아무 행동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약간 그 엑셀러레이터에서 발을 뗀 자동차 같은 상태. 그걸 말하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오, 엑셀에서 발을 뗀 자동차요? 페달을 막 밟지 않아도 관성에 의해서 차는 앞으로 쭉 굴러가면서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잖아요. 즉, 행위나 일은 계속 진행되지만 엔진을 터트릴 듯이 밟아대는 그 내면의 조급함이나 아, 이건 내가 성취한 거야 라고 주장하는 내면의 에고가 개입하지 않는 상태. 그렇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와, 완벽하게 메커니즘을 짚어내셨습니다. 대단하신데요? 아, 진짜요? 다행이네요. 네, 그게 물리적 감각이나 행동이 소거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원문에서 표현하는 그 경계 예상을 취하지 않는 무심의 상태를 자동차 비유로 정확히 짚으셨어요. 상을 취하지 않는다. 그게 어떤 의미죠? 보통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딱 내면 마음속에 찌꺼기가 남거든요. 내가 이만큼이나 헌신했는데 왜 안 알아주지? 하는 억울함이나 아, 서운하죠. 아니면 반대로 내가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어 라는 교만함이죠. 으쓱해지는 마음. 네, 이게 바로 마음의 어떤 흔적, 즉 상을 남기는 행위입니다. 아, 일의 결과물과 내 자아를 아주 끈적끈적하게 붙여넣는 거군요. 맞습니다. 반면에 하루 종일 일해도 행한 것이 없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인연과 상황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행동하되 그 결과나 내가 했다라는 자의식을 마음속에 조금도 붙잡아두지 않는 상태를 뜻해요. 내가 했다는 생각을 버려라. 네, 가래의 엔진을 끄고 그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자연스럽게 행할 뿐인 거죠. 행위를 하되 마음에 어떤 집착의 찌꺼기도 남기지 않기 때문에 모든 형상과 행위가 본질적으로 텅 비어 있음, 즉 공함을 깨닫게 되는 아주 깊은 통찰의 경지입니다. 결과를 막 통제하려는 불안도 없고 보상받으려는 기대도 없이 온전히 그 행위 자체에만 몰입하는 상태. 와, 그것이야말로 에너지가 줄줄 새어나가지 않는 가장 완벽한 행위의 휴식이네요. 정확합니다. 결국 가래, 생각, 행위라는 이 세 가지의 휴식이 공통적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종착지는 아주 분명해 보입니다. 먼 훗날 완벽하게 세팅된 은퇴 후의 해변가도 아니고 속세를 떠난 저기 첩첩산중도 아니죠. 그렇습니다. 문헌이 수많은 비유와 논리를 거쳐서 마침내 도달하는 단 하나의 결론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 네, 진리나 궁극의 깨달음,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외부의 어떤 특정한 장소나 미래의 시간에서 찾지 말라는 거죠. 파랑새는 내 안에 있다. 이런 건가요? 맞아요. 바로 지금 여러분의 호흡이 있는 곳, 바로 이 순간의 마음을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그것이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막 애쓰지 않은 채 그저 존재하도록 허락하는 것. 그것이 문헌이 말하는 진정한 휴식이자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궁극의 수행인 겁니다. 와, 오늘 이 문헌 속의 문장 하나가 유독 무겁게 마음에 남습니다. 진리 안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망상이라는 꿈을 꾸며 고통받고 있다.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문장이죠. 네. 우리는 이미 온전하게 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데 우리 내면의 가래와 원숭이가 만들어낸 가짜 시나리오 속에서 스스로를 막 고문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라도 알아차리면 되는 겁니다. 오늘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조용하고도 묵직한 도전 하나를 좀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문헌이 제안한 대로 여러분에게 단 1시간의 고요한 시간이 주어졌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스마트폰도 없고 읽어야 할 책도 처리해야 할 업무도 없는 오직 여러분 자신과 단둘이 남겨진 방. 그 정막 속에서 과연 여러분의 내면에서는 어떤 원숭이가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을 오가면서 뛰어다닐까요? 그리고 어떤 경주마가 도파민을 내놓으라면서 닫힌 문을 쾅쾅 들이받을까요? 그 소음들을 억지로 억누르거나 방 밖으로 쫓아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가만히 앉아서 그들이 제풀에 지쳐서 멈출 때까지 묵묵히 관찰하고 지켜보십시오. 어쩌면 그 요동치는 마음과 기꺼이 마주 앉아서 바라보는 그 용기야말로 여러분의 삶에서 영원히 잃어버렸던 진정한 휴식의 첫 페이지를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